네, 문경환 연구원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아주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좀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정말 4월에 큰일이 있으려나 봐요. 미국의 움직임, 중국의 움직임, 우리 정부의 움직임도 심상치 않다라는 분석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4월 북미 정상회담 관련해서 이야기들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 얘기를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최근에 관련한 움직임들 한번 정리해 주시면 어떨까요? 네, 먼저 김민석 총리가 미국을 방문했지 않습니까? 갑자기. 네. 근데 원래 총리가 보통 외교 활동을 하진 않거든요. 음. 그래서 왜 총리가 직접 미국 갔지? 근데 미국 갔는데 무슨 얘기 했나 보면 뭐 쿠팡 얘기, 그다음에 뭐 소년보 얘기, 뭐 이런 얘기는 사실 총리가 할 얘기가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뭐 있는 거 아니냐, 우리 몰래 뭐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이제 나왔는데 추측하는 사람들이 많았나 보네요. 네, 근데 이제 그 나온 것 중에서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은 그 미국의 제이디 벤스 부통령을 만났잖아요. 근데 부통령이 우리 북미 관계와 관련해서 뭐 조언해 줄 거 있냐라고 하니까 뭐 두 가지 얘기를 했다는데 기본적으로 미국에서 대북 특사를 한번 보내봐라. 이걸 제안을 했다 그래요. 미국에서 네. 우리 정부한테 아니 반대. 우리가 네. 우리가 김민석 미국에, 총리가 네. 부통령한테 미국에서 미국이 대북 특사를 한번 보내보면 어떻겠느냐 뭐 이런 제안을 했다. 너무 뭐 일반적인 조언 아닙니까? 그래서 근데 이제 이 얘기를 했다는 것 자체가 총리가 가서 이 얘기를 했다는 것 자체가 뭔가 북미 관계와 관련해서 김민석 총리가 할 얘기가 있어서 간 거 아니냐. 그러니까 공개된 건 이 정도지만 네. 공개되지 않은 더 많은 얘기를 한 게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추측들이 나오는 거죠. 네. 그리고 또 그다음에 이해찬 전 총리 관련해서 베트남에 방문하셨었거든요. 그렇죠. 베트남 방문하셨다가 이제 건강 악화로 거기서 이제 돌아가셨는데 지금 이제 민주평통 수석 부의장이란 말이에요. 네. 근데 이제 베트남을 왜 갔을까? 해외 그 베트남의 운영위를 하기 위해서 민주평통 운영위를 위해서 갔다라고 하는데 수석 부의장이 굳이 가지 않아도 되거든요. 그리고 그 이해찬 그 부인이 건강이 좋지 않기 때문에 가지 말라고 3차례나 만류를 했다 이 얘기가 나왔어요. 무리해서 가신 거네요. 네, 그러면? 그렇죠. 그러니까 건강이 좀 안 좋아서 불안한데 굳이 꼭 가야 되느냐라는 거였죠. 근데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좀 건강도 안 좋은데 굳이 여기를 갈 필요가 있었을까? 뭔가 다른 이유가 있어서 꼭 가야만 하는 상황 아니었을까? 뭔가 지금 이제 꽉 막힌 남북 관계, 이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는 데서 이해찬 전 총리가 뭔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게 있어서 간 거 아니겠느냐라는 거고, 베트남이 이제 어떤 곳이냐면은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있었던 곳이잖아요. 네. 그리고 베트남이 북한하고 지금 관계가 매우 좋거든요. 사실 중국보다 베트남이 오히려 북한하고 관계가 더 좋은 상황으로 보이기도 해요. 그래서 베트남에 가서 뭔가 북한과 선을 연결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지 않을까라는 이제 추측도 나오는 거죠.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갑자기 중국의 평화특사로 갈 것을 준비하고 있다는 게 언론에 나왔어요. 그래서 중국한테 북미 대화를 중재해달라 이런 설득을 하기 위해서 갈 것이다 이런 게 이제 나왔는데 뭐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밝힌 건 아니지만 이런 움직임들이 있다는 거죠. 전방위적으로 그 북미 대화를 성사시키기 위해서 정부가 그렇죠. 애를 쓰고 있는 거네요. 네. 그런데 지금 움직이는 흐름들을 보면 그냥 애만 쓰는 것 같지는 않고 무언가 어떤 진척 사항이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추정을 좀 해봅니다. 네. 근데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 북미 정상회담에 완전 목을 메고 있잖아요. 나는 지금 트럼프는 북미 정상회담 하려고 태어난 사람 같아요. 이 정도로 왜 이렇게 집착을 하냐. 뭐 대부분 다 이유가 추정이 되실 텐데 그 이유 한번 정리를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 며칠 전에 미국 국방부에서 국방부가 아니라 이제 전쟁부라고도 부르죠. 뭐 두 이름을 같이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전쟁부에서 미국 국방 전략을 발표를 했어요. 2016 국방 전략 발표했는데 거기서 북한을 명백하고 당면한 위협이다 이렇게 이제 지목을 했습니다. 그랬었죠. 그러니까 이제 러시아, 중국, 이란 이런 나라들도 이렇게 쭉 언급은 했는데 이 나라들은 그 지역에서 충분히 막을 수 있는데 북한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북한은 미국 본토를 직접적으로 이렇게 위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매우 위험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는 게 있고, 특히 이제
북한이 올해 당대회를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2월 달에 할 것이다 이렇게 좀 전망을 하고 있는데 이 당대회까지 전략 핵잠수함을 진수하지 않겠냐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어요. 지난번에 이제 한번 공개를 했는데 거의 완성 단계에 이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마 당대회 전에 이걸 이제 진수하지 않겠냐 이렇게 좀 보여지는데 북한이 이제 전략 핵잠수함을 갖기 시작하면 이 전략적 지위 자체가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끝나는 게임 체인저가 이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네. 이거 이제 끝나는 거예요. 미국이 더 이상 손을 쓸 수가 없는 상황으로 비핵화 이제 얘기는 가는 진짜 거죠. 꺼내지 말아야 되는 상황이네요, 네. 이제.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거 이제 미국으로서는 그 전에 뭔가 북한하고 얘기가 돼야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트럼프 자체가 지금 국내 위기가 너무 심각합니다. 최근에도 이제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 미국 국내에서 그 총기 사건으로 그 뭡니까 뭐 아이스 요원 뭐 이런 사람들이 민간인을 막 사살하고 막 이런 문제들 때문에 위기에 몰렸어요. 그래서 지금 뭐 미국 내에서 트럼프를 이제 물러나라 이런 이제 시위들도 막 거세게 일어나고 있고 미국 그 중간 선거 이제 11월 달에 중간 선거인데 중간 선거에서 공화당이 패배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럼 패배하면은 트럼프가 이제 탄핵될 위기도 있는 거고 그래서 트럼프가 상당히 좀 긴장된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도 뭐 국무회의하는데 분위기 안 좋다 뭐 이런 보도들도 나오고 있고 지금 약간 한 걸음 뒤로 밀려났잖아요. 지금 그렇죠. 국민들이 워낙 이제 항의 집회들이 이어지니까. 근데 트럼프의 기질 자체가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더 밀어붙이는 성격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상당히 좀 위기에 처했다라는 거고 이런 상황에서 보통 트럼프나 아니면 트럼프가 아니라도 미국의 대통령이라면 항상 꺼내는 카드가 이제 전쟁 카드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최근에 이란에서 전쟁이 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지금 오늘 내일 한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네. 뭐 이런 식으로 트럼프가 지금 국내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대외 어떤 충격적인 사건들 이런 것들을 바라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북미 정상회담도 있을 수 있겠다.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내가 미국을 완전히 안전하게 만들었다. 지금 북한이 미국에 미사일 쏠려다 나 때문에 안 쏘게 됐다.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좀 노벨 평화상도 좀 받아보고 뭐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이미 받은 거 아니에요? 이제 가짜로 받은 거 말고 진짜로 또 받아야죠. 네. 그래서 트럼프가 지금 북미 정상회담 목을 매는 상황. 그렇죠. 그럼 미국이 사실은 다른 나라한테 한 것처럼 북한을 뭐 쳐들어가거나 아니면은 납치를 하거나 이런 일들 사실 원래 계획에도 있었고 훈련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미군들이. 네. 근데 이거를 왜 진행하진 않죠? 이거를 포기한 건 아니에요. 항상 이제 미국이 북한 체제를 붕괴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포기한 건 아닌데 지금 당장은 사실 뾰족한 수는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 베네수엘라처럼 막 쳐들어가가지고 뭐 지도부를 폭격한다거나 아니면 특수부대 막 투입한다거나 이런 거 할 수 있지 않냐라고 하는데 북한에 대해서는 그게 좀 어렵습니다. 베네수엘라하고는 좀 달라요. 일단은 베네수엘라와는 달리 북한은 지금 이제 핵무기를 가지고 있고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고 북한의 헌법과 그다음에 그 핵 정책, 핵법이 있어요. 그 핵 사용 법에 따르면은 북한의 최고 지도부에 어떤 이변이 생기면 그냥 핵미사일 쏘게 돼 있어요. 그럼 그냥 무조건 미국 본토로 그냥 쏴버리는 거예요. 핵전쟁의 시작이네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거죠. 핵이 있냐 없냐 그리고 그 핵을 쏠 능력이 있냐 없냐 이게 그렇죠. 지금 판가름을 다르게 하는 거네요. 네, 매우 큽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 며칠 전에 그 북한이 방사포 시험을 했어요. 방사포를 해서 이제 600mm 초대형 방사포를 쐈는데 국내에서 이제 합참에서는 탄도미사일 두 발이라고. 네, 탄도미사일이라고 했는데 뭐 합참이 무능력한 게 아니에요. 그 초대형 방사포 자체가 거의 탄도미사일급입니다. 그래서 겉으로 봐서는 탄도미사일하고 똑같아요. 궤적 자체가. 그래서 탄도미사일이라고 봤을 수 있는데 여기서 이제 북한에서 좀 의미심장한 발표를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이번에 새로 이제 개량을 한 거다. 개량을 했는데 뭐냐? 외부의 그 어떤 간섭도 무시할 수 있는 자치 정밀 유도 비행 체계는 이 무기 체계의 우월성을 나타내는 중요 특징 뭐 이런 이제 표현을 했는데 이게 뭐냐면은 지금 이제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쳐들어갈 때 특수 무기를 사용했다, 신무기를 사용했다 이렇게 좀 화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뭐 이름도 뭐 되게 이상한 이름을 이제 썼는데 그게 뭐냐면은 그 정확하게 밝히진 않았지만 여러 이제 전문가들이 추정하기로는 전파 방해를 통해서
적의 무기를 무력화시키는 네. 그런 거다. 그래서 베네수엘라에 그 러시아나 중국에서 수입한 이 고성능 무기들이 있었는데 이게 하나도 작동을 안 했다는 거예요. 약간 EMP 뭐 그 폭탄 네. 뭐 그런 거 그런 것 류인가요? 같아요. 네, 그래서 음. 전파 방해를 통해 가지고 아무것도 작동 못하게 하고,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도 보면은 미사일 같은 거를 전파 방해를 통해 가지고 엉뚱한데 떨어지게 한다거나 중간에 떨어지게 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많이 하거든요. 네. 요즘 이제 미사일들이 GPS를 많이 쓰니까 GPS 전파를 교란해 버리면 얘가 엉뚱한 데로 날아가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런 기술들이 점점 발전하고 있는데 이번에 이제 북한이 발사한 방사포에서는 이런 얘기를 외부의 간섭을 무시한다라는 얘기는 그런 식의 전파 방해나 이런 거 너네 준비하고 있는 거 우리도 다 알고 있고 이미 대비를 세워놨다. 아하. 이런 걸 이제 보여준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미국이 막 베네수엘라처럼 북한을 어떻게 해볼까 이게 쉽지 않은 문제라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지금 북에서는 엄청 무기들이 현대화되고 최신화되고 있는데 이게 지금 파악을 잘 못하네요. 우리 합참이라든지 미국도 그 무기가 뭔지 해명을 잘 못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아까 방사포가 아무리 비슷하다고 해도 이게 탄도미사일인지 방사포인지도 구분을 못하는 상황이면 전쟁하기는 너무 두려운 상태겠죠. 그렇죠. 이번에 쏜 것도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2발 쐈다고 했는데 북한에서 4발 쐈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최근에는 맞는 경우가 별로 네, 없더라고요. 많이 거의 틀립니다. 대부분 틀린 걸 보니까 북한의 기술력이 굉장히 발전해 있나 봐요. 그러니까 네. 그게 파악이 지금 안 되는 거죠. 자, 어쨌든 그러면 4월 이런 상황인데 4월 북미 정상회담이 정말 가능하게 되려면은 우리가 그렇게 꾸준히 주장했던 대북 적대 정책을 철회해야 된다. 이것만 하면은 대화할 수 있는데 영 미국도 우리 정부도 사실 잘 그거를 결단을 못 내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전제 조건이 뭔지 한번 정리를 해주시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대북 적대 정책 철회를 미국이 먼저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를 하기 위해서 그 말로만 우리 이제 대북 적대 정책 철회할 거야, 북한을 존중한다, 뭐 이런 말로 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고 실제 이제 실천으로 보여줘야 되는 게 있어요. 그러면 이제 기본적으로 4월 북미 정상회담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그 전에 3월달에 뭐가 있냐면 한미 연합 훈련이 예정돼 있습니다. 이 대규모 한미 연합 훈련을 중단을 하는 게 이제 핵심이에요. 그래서 만약 중단한다 그러면 상당히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지금으로서는 뭐 전혀 중단할 계획이 없는 거고요. 네. 그 다음에 북한을 겨냥한 여러 이제 군비 증강 책동이라든지 그 다음에 대북 그 제재라든지 그 대북 제재도 지금 계속 추가하고 있거든요. 네. 뭐 그냥 하던 걸 계속 하고 있는 수준이 아니에요. 아, 계속 추가하고 있어요. 네, 종종 이렇게 뉴스 나옵니다. 아니, 미국에서. 왜 이렇게 해가지고 무슨 북미 정상회담을 하겠다는 거야?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지금은. 바람만 피우는 거지. 그렇죠. 이게. 그냥 진짜로 의지가 있냐 이게 계속 의심스러운 거죠. 그렇죠. 정말로 북미가 뭐 정전 협정을 맺고 종전 선언을 하고 싶은 거냐, 트럼프가 북한이랑 정말 화해를 하고 싶은 거냐,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냥 보여지기 쇼 여전히 또 반복적인 미국의 위기의 상황에 닥쳤을 때 위협을 당할 때 마치 대화할 것처럼 쇼를 하는 그런 거의 반복이 아닐까라는 또 좀 예상이 되는 거죠. 그렇지만 4월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 많은 희망과 이런 것들을 걸고 있는 사람들은 많잖아요. 아, 예, 하면 좋죠. 하면 좋죠. 아, 이렇게 무책임하게 나중에 하게 되면은 아, 역시 가능성은 거기에 있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려고. 자, 그럼 이어서 아까 저희가 아무튼 촛불 앞 내용에서 다루긴 했는데 유엔사가 갑자기 진짜 난데없이 튀어나와가지고 비무장지대 평화적 이용을 반대한다라는 거는 늘 얘기했죠. 근데 기자간담회를 연 거는 굉장히 이례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국 정부에 상당히 강하게 지금 이 압박을. 목소리를 낸 거죠. 그래서 이게 군사적 문제잖아요. 이 문제가 한미 간의 군사적 문제로 이렇게 갈등한 적이 거의 없어요. 상당히 이례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이런 일이 발생할까? 이게 상당히 좀 희한한 상황인데 제가 볼 때는 일단 북미 대화, 미국은 북미 대화를 아주 간절히 원하고 있고 이거를 하기 위해서 사방 군데 지금 손을 쓰고 있을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한국이라는 거죠. 한국은 대놓고 내가 페이스메이커 되겠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한국을 통해서 뭔가 북미 대화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는데 한국 입장에서는 이게 자기 몸값이 올라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정부가 자기 목소리를 낼 기회가 더 커진 거예요. 네, 그래서 야 이거 좀 이런 것도 해보고 예전에는 미국이 반대해서 전혀 뭐 생각도 못했던 건데 이거 좀 해볼만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걸 실제로 이제 좀 해보는 그런 상황들이 아닌가. 근데 미국이 볼 때는 한국한테
좀 한국이 자기를 도와줘야 되니까 협조를 좀 해주고 싶은데 저것까지는 좀 아닌 것 같은데 야 DMZ 비무장지대를 마음대로 쓰는 건 저건 아니지 저거는 그래도 우리 건데 이런 이제 것 때문에 좀 갈등이 생기는 거 아니냐라는 거고 그래서 저는 상황이 이렇게까지 온 게 좀 세 가지 원인이 있다라고 보는데 하나는 미국의 힘이 그만큼 약해졌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미국에서 야 군사적 문제와 관련해서 한국 정부 너네는 아무 소리도 하지 마.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 내 승인 받은 것만 해. 이렇게 하는 관계였는데 그게 아니라 미국의 힘이 약해지니까 한국 정부에서도 막 정동영 통일부 장관 같은 사람들이 막 나와가지고 이거 우리 주권 문제인데 왜 미국이 저러지? 저건 아니죠. 뭐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잖아요. 상당히 강하게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한국의 국력도 이제 많이 커졌다라는 거예요. 근데 한국의 국력이 커진 거는 다른 게 아니라 한국 국민들이 그만큼 우리 주권에 관심이 높고 주권을 지키기 위해서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게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미국이 예전에는 미국이 뭘 하든 그래도 미국이 우리를 지켜주니까 미국 좋게 해줘야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에요. 저거는 아무리 미국이 우리를 지켜줘도 그렇지. 저건 우리 주권 문제인데 저건 건드리면 안 되지. 그리고 이런 게 미국이 있잖아요. 우리를 지켜줄 것 같지가 않아. 지금 그것 별로, 때문에 그래요. 네, 별로 지켜주지도 않고. 불신이 생기기 시작했어. 주한미군이 우리 지켜준다고 분명히 했는데 지금 보니까 지들 이속 차리려고 활용을 하려고 하고 있네. 이런 수준에 이른 거잖아요, 우리 국민들이. 그렇죠. 네. 간파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미국에 대해서 올바른 목소리를 내니까 우리 정부도 그만큼 이제 그 틈이 생긴 거죠. 그렇죠. 용기가 나는 거지. 미국한테 이 정도까지는 얘기할 만하겠다. 이런 게 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그럼 더 세게 얘기를 해야겠다. 그렇죠. 네. 국민들이 더 세게 얘기할수록 미 대사관 앞에 가가지고 막 그렇지. 포위하고 막 미국은 이러버려요. 나가라 이런 거는 우리가 외쳐줘야 미국은 방 빼라 미국은 돈 내라 이걸 외쳐줘야 정부 입장에서는 조금씩 진전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게 지금 이번 그러니까 8개월 이 기간 동안 국민들이 쌓아온 그 정세 돌파력이었네요. 그렇죠. 네. 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얘기를 하자면은 북한이 그만큼 미국의 위협이 되고 있는 게 우리한테는 좋은 기회가 되고 있다. 그러네요. 네. 네. 그것도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다. 미국이 뭐 대응을 이렇게. 못하니까 지금 북한에 대해서. 그렇죠. 네, 어쨌든 이 삼박자가 참 이렇게 맞을 기회가 많지 않은데 네. 삼박자가 한반도에 지금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아주 절호의 찬스 같아요. 네. 자, 그리고 요거는 번외인데 아까 자세히 얘기하려다가 오신다고 해서 여기에 이제 여쭤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비무장지대 관할권이 유엔사에 있다. 이게 정전협정 조항이다라고 주장을 하잖아요. 그럼 실제로 이게 우리 법이랑 충돌할 수 있는 건가요? 그 사실 관계를 먼저 한번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이 정전협정이 1953년에 체결이 됐잖아요. 네. 그때 이제 정전협정에서는 뭐라고 규정을 했냐면 정전협정 이행을 관리하기 위한 기구를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군사정전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어요. 이 군사정전위원회는 어떻게 구성이 되냐면 유엔군 사령관이 5명을 임명하고 북한과 중국군 사령관이 5명을 또 임명해서 10명이서 군사정전위원회를 만들어서 이 10명이 수시로 모여가지고 정전협정 지금 뭐 잘 지키고 있냐 이걸 따지는 거예요. 네. 이렇게 이제 관리를 하기로 했는데 문제는 이 유엔사 자체가 현재로서는 법적인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뭐 이제 많이 반복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유엔이라는 이름 자체를 쓰면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유엔 사무처에서 몇 번이나 이제 지적을 해서 유엔 깃발 쓰지 말아라, 유엔 이름 쓰지 말아라. 근데 유엔군이 그냥 무단으로 계속 쓰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상 미군인데 미국이 그냥 막 쓰고 있으니까 유엔도 쓰지 말라고 말을 하는데 어떻게 강제로 못 쓰게 할 방법은 없는 그런 이제 상황이 된 거고. 그다음에 유엔 총회에서도 이미 70년대 유엔군은 해체해야 된다라고 이제 공고 조항까지 했고 그때 미국이 어떻게 했냐면 아이쿠야 이거 더 이상은 못 버티겠구나라고 해서 유엔사를 해체할 준비를 했어요 실제로. 그래서 그때 이제 뭘 만들었냐면 한미 연합사를 만듭니다. 그래서, 대체할 수 있는 기구로. 그렇죠. 유엔사가 없어지면 한미 연합사로 대체해야지라고 생각하고 한미 연합사를 만들었는데. 버티다 보니까 유엔사를 또 안 없애도 버텨지네요. 그러니까 유엔사도 만들어졌고 한미 연합사도 만들어지는 이런 이제 중복된 사실 두 개가 똑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령관도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 사령관도 다 똑같고 주한미군 사령관이나 한미 그냥 연합사 이름 사령관이나 두 개가 있는 거예요. 모자를 네. 2개 쓰고 있는 거지. 네, 필요에 따라서 그냥 유엔군 사령관 이름으로 발표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건데 그다음에 이제 또 그 1954년에 이런 게 있었대요. 51차 군사정전위 회의에서 정전협정이 사령관들에게 주권 국가의 권한을 침해할 권한을 부여한 것이 아니다라고 확인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은 유엔군 사령관이 지금 이제
쉽게 말해서 군사 분계선 남쪽에 비무장지대 있잖아요. 여기를 자기가 관할을 한다고 말은 하지만 이건 관리를 하는 거지 그 주권 국가 그러니까 한국의 권한을 침해할 권한까지 있는 건 아니다. 네. 그래서 한국 입장에선 여기가 자기 영토이기 때문에 이 영토에서 내가 들어가고 하고 싶은 싶다. 걸 그러면 들어가게 해줘야 그렇죠. 된다는 거지.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려면은 그거를 그 유엔군 사령관 입장에서는 정전협정에 위배되지 않는 한에서는 승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자기가 막을 권한은 없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무기를 들고 들어가거나 전쟁을 도발하는 행위나 이런 거는 군사정전위원회라는 허울이지만 그 전쟁 상태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입법하려고 하는 거는 평화적인 이용, DMZ 안에 내부에서 평화적으로 우리가 들락날락하게는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거든요 지금. 그렇죠. 정전협정 위반이 충돌이 안 아니기 되는 때문에 거지. 예, 충돌 안 되기 때문에 그걸 막을 권한은 없는 거예요. 유엔 그렇군요. 사령관이. 이해했습니다. 나는 이게 누가 그럼 우위야? 이 협정도 어쨌든 완전히 깰 수는 없는 거잖아요 지금 상황이. 그렇죠. 물론 그 협정을 지금 이행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어쨌든 네. 협정이 있으니까 이 입법이랑 어떻게 충돌하지 생각했는데 충분히 입법을 할 수 있는 상황이군요. 그렇죠. 그리고 네. 더 결정적으로 뭐가 있냐면요. 지금 군사정전위원회는 없어졌어요. 이게 왜 없어졌냐면은 1991년에 미국에서 그 이제 군사정전위원회 유엔군 사령관이 5명을 보내게 돼 있잖아요. 네. 이 5명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은 바뀔 거 아니에요. 네. 1991년에 갑자기 한국군 장교를 군사정전위원회에 보내는 수석 대표로 이렇게 지명을 한 거예요. 네. 근데 원래 이 군사정전위원회는 쉽게 말해서 이제 유엔군 사령관이 지명을 하는데 정전협정 당사자가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유엔군에 소속된 사람이 가야 되는데 한국군은 유엔군에 소속이 안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요. 그건 또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정전협정이 거지같이 맺어가지고 지금 아주 혼란스럽네. 네, 일단 한국군은 정전협정 당사자도 아니고 네. 네, 그러니까 그때 사인 안 했잖아요. 이승만이 계속 거부하고. 그쵸. 네, 그다음에 유엔군은 쉽게 말해서 한국을 돕기 위해서 여러 나라들이 모여가지고 만든 게 유엔군이기 때문에 한국군은 유엔군에 들어가 있지 않단 말이에요. 네네네. 그러니까 유엔사가 지명하는 나라에는 한국군은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그렇지. 네. 네. 그래서 최근에 이제 그 미국에서 유엔사에 한국군도 이제 넣어야 되지 않냐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최근 일이고. 이 1991년에는 뭐 그런 얘기는 있지도 않았는데 네. 한국군 장교를 갑자기 지명을 해버리니까 이제 북한에서 이게 지금 뭐 하자는 거냐 대상이 아닌데. 네, 대상도 아닌 사람을 왜 놓냐 모욕적이네. 네, 그러면서 1994년에 군사정전위원회에서 대표단을 철수해버립니다. 5명 다 빼버렸어요. 네. 그러면서 군사정전위원회는 문을 닫습니다. 그 이후로 활동이 없었어요? 네, 그래서 그 이후에는 군사정전위원회는 한 번도 열린 적이 없고 지금 그럼 뭘 관리하는 거예요? 그럼 정전협정 유엔사가? 어떻게 관리하고 있냐? 그러니까. 네, 어떻게 관리하냐면 북한이 대신에 판문점 대표부라는 거를 꾸렸어요. 그래서 판문점 대표부와 미국의 유엔사가 협상을 통해 가지고 협의를 통해 가지고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중국은 또 빠지고. 네, 중국은 이제 사실 중국은 계속 여기서 뭘 할 것도 없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중국은 아예 그냥 완전히 빠졌어요, 이 관리에서. 그러니까 사실은 유엔사도 빠져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실상 정상이 아닌 상태잖아 지금. 사실상 정전협정이 완전히 무력화된 상황이다. 그 정전 그 체제 관리 자체가 되게 불안정한 상황인 거예요. 법적인 그렇죠. 근거도 불분명하고 지금. 누가 관리하는지도 네. 불분명하고 서로 지금 주장도 다른 상황. 그렇죠. 네. 그런 상황에서 오히려 더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우리 정부가 우리 국회가 입법을 하겠다. 우리 땅을 영토를 잘 관리하기 위해서. 근데 이거를 가지고 지금 미국이 딴지를 거는 거였군요. 그러니까 유엔사가 사실 제 역할을 지금 하고 있냐. 아무것도 안 하고 정전 상태 관리, 정전협정 관리를 제대로 하느냐라고 했을 때 윤석열 정부 때 2024년 10월부터 지금까지 그 11월까지 2개월 동안에 윤석열이 18차례나 무인기를 북한으로 침투시켰잖아요. 그렇죠. 그거 다 확인이 됐잖아요. 네. 유엔사 뭐가 있냐 이거예요. 그 그러니까 자기가 날아가는 거 못 봤다라고 하더라도 나중에 확인이 됐으면 뭔가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뭐 조치를 취해야 될 거 아니에요. 관리를 못한 거죠. 전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책임은 안 지잖아. 네, 그러니까 뭐 아까 뭐라 그랬어요. 대통령이 저렇게 해도 책임은 결국 유엔 사령관이 져야 된다는데 책임 안 지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전쟁 나면은 책임을 어떻게 질 겁니까?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그리고 전쟁을 억제해야 되는 요구도 떨어질 거 아니에요. 우리 땅이 아니잖아. 자기 땅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어느 정도 그 역할을 할 뿐이지 정치적으로 이 지금 흐름이나 이런 걸 파악하고 우리 국익에 따라서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을 이자들한테 주면 안 되는 거지. 외국군인데요. 그렇죠. 어쨌든 이제 이별할 때가 된 것 같은데 다행인지 또 이 의도가 있을 건데 주한미군 철수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 아까 얘기했던 그 국방 전략에서 네. 지금 어떤 표현들이 나오냐면 이 강력한 군사력을 보유한 한국은 미국의 중요하지만 제한된 지원 아래 북한을 억제하는 주된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미국의 중요하지만 제한된 지원 이 표현이 되게 이제 중요한데 뭐냐면은 쉽게 말해서 미국은 해구산만 제공할 테니까 나머지는 한국이 알아서 해라. 라는 겁니다. 근데 해구산을 제공한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북한이 만약에 핵으로 공격을 하면 미국이 핵으로 보복해 줄 거야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 국방 전략을 만든 사람 이제 그 주도한 사람으로 추정되는 게 지금 최근에 한국에 왔다 간 그 엘브리지 콜비 지금 네. 국방 차관이란 말이에요. 정책 차관인데 이 사람이 평소에 한 얘기가 뭐냐면은 그 재작년인가에 한국에 와가지고도 인터뷰하면서 그 얘기를 해서 좀 파문이 되는데 한미 동맹은 자살 동맹이 아니다. 미국이 미쳤다고 북한 핵미사일 맞아가면서 한국 지켜주냐? 아니다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북한이 한국을 핵으로 공격해도 미국은 안 지켜줄 거야라는 얘기를 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해구산도 사실 뻥인 거예요. 네. 그럼 이렇게 얘기하면 뭐냐면 미국은 한국 안 지켜줄 테니까 한국이 알아서 북한 억제해라 라는 게 되는 거죠. 자, 그다음에 또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러한 책임 분담의 변화는 한반도 내 미군 배치 태세를 현대화하려는 미국의 이익과도 부합한다라고 했는데 한반도 내 미군 배치 태세를 현대화한다. 이 얘기는 이제 뭐냐면은 주한미군 재배치하겠다는 거예요. 네. 재배치한다는 건 늘리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 책임 분담의 변화라는 건 뭐냐면 주한미군이 이제 북한으로부터 한국을 지켜주는 역할 안 할 거야. 이건 한국이 알아서 하는 거야. 그럼 주한미군은 뭐야? 중국을 견제하는 역할만 할 거야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주한미군이 대략 28,500명이 있는 걸로 돼 있거든요. 28,500명 중에서 육군이 18,000명이에요. 근데 주한미군의 육군이 중국을 견제할 수는 없거든요. 주한미군의 공군 해군이 중국을 견제하는 거죠. 그러면 최소한 육군 18,000명은 빠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되면 우리 입장에서 봅시다. 주한미군이 있는데 이 주한미군은 우리를 지켜주는 게 아니라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야. 네. 그럼 우리가 왜 주한미군을 계속 유지시켜줘야 되죠? 그렇죠. 왜 그 땅을 제공해야 돼? 네, 땅도 제공하고 돈도 안 받고 무상으로 그렇지. 거기 뭐 돈은 우리가 투자해주고. 네, 전기세, 수도세 한번 받지도 않고 네. 이럴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중국을 견제하는 게 그 주한미군의 목적이야, 성격이야. 그러면 전쟁 나면 중국 미사일이 당장 우리한테 날라올 거 아니에요. 그리고 중국도 이런 목적으로 배치한다 그러면 당연히 반발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사실 주한미군이 있으면 안 되는 거죠. 네. 우리 입장에서는 주한미군 철수하라고 오히려 요구를 해야 되는 상황. 근데 미국 입장에서는 완전 철수가 목적은 아니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해군 공군은 남겨놓고? 남겨둘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되죠. 네, 그래서 그러면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너네 정도 남아 있는 게 무슨 소용이 있냐 나가라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반대로 주한미군 철수하면 그럼 북한이랑 어떻게 우리가 견제해서 싸우냐 핵도 가지고 있는 나라인데 그래서 우리도 핵 개발하자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이건 엘브리지 콜비도 실제 그 주장을 한 적이 있어요. 주한미군을 중국 견제에 활용하는 대신 한국의 자체 핵무장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런 발언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주한미군은 앞으로 한국 안 지켜줄 테니까 알아서? 한국은 그러면 어떻게 북한이 핵이 있으니까 너네도 핵 가지는 게 맞을 것 같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렇게 놓고 보면 미국도 한국이 핵을 개발하겠다고 했을 때 이거를 묵인해 줄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걸 좀 다르게 좀 생각을 해보면 한국이 혼자 핵무기를 갖는다? 미국이 근데 그걸 허용할까? 그건 아닐 것 같거든요. 네. 근데 미국은 일본은 좀 믿어요. 한국은 안 믿어요. 한국은 언젠간 북한하고 통일할 거야. 그러면 저건 우리 손을 떠날 수 있어. 이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이 독자적으로 핵을 갖는다고 하면 이거는 못하게 막을 가능성이 있지만 일본하고 공동으로 개발하고 관리를 한다 그러면 일본이
이걸 주도권을 쥐고 관리를 하면 되기 때문에 오. 한일 공동 핵 개발을 하게 만들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실제로 박근혜나 이명박은 아마 이명박이래 윤석열은 일본하고 이런 그 논의를 했지 않았을까라는 좀 의심을 좀 합니다. 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미국은 묵인을 해준다고 해도 북한이나 중국, 러시아도 묵인해주진 않을 거 아니에요, 당연히. 그렇죠. 그럼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말해서 중국이 경제적 제재를 해버리면 한국 경제는 망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한국이 독자적으로 핵 개발한다. 이거는 우리 안보를 위해서 핵 개발 한다는 건 명분은 좋지만 결국 한국 망하는 길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핵 개발을 하는 방식으로 가는 것보다는 오히려 이제 북한하고 평화협정이나 아니면 이제 지역의 집단 안보 체제나 아니면 비핵지대화를 추진하는 것도 하나의 뭐 현실성 가능성이 있는 그런 방향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요거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북한의 그 무인기 침투시킨 사건. 오모 씨 있죠. 네. 이 사람이 이란 폭동 과도 관련이 있다. 이거를 포착을 하셨네요. 네, 16일에 디지털 타임스가 보도를 했는데 그 자기가 이제 무인기 보냈다라고 자백한 사람 있지 않습니까? 오모 씨. 네. 이 사람이 2024년에 미국의 비영리법인인 넷프리덤 파이오니스에 재직을 했던 기록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단체가 이제 뭐 하는 데냐? 넷프리덤이라는 이름 딱 들어오면 인터넷의 자유. 그렇죠. 인터넷 자유. 왜 인터넷 검열하고 인터넷 못 쓰게 하냐라는 거예요. 어디가? 반미 국가들이. 그래서 이란을 비롯한 여러 반미 국가들의 인터넷 검열을 피해서 인터넷을 자유롭게 쓸 수 있게 하는 그런 기술들을 개발하고 지원하는 그런 역할을 했대요. 그래서 이번에 이란 폭동할 때도 수백 대의 스타링크 장비를 이란에 보내가지고 이런 이제 반정부 세력들이 인터넷을 쓸 수 있고 뭐 동영상도 유포하고 이런 걸 하게 지원을 해줬다라는데 이걸 그러니까 넷프리덤 파이오니스 같은 데가 제가 볼 때는 이제 미국의 정보기관의 일종의 하청업체, 외주를 받아서 하는 그런 이제 위장업체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데 이런 데들이 몇 개 있거든요. 예. 이런 데들이 오래 전부터 이제 이런 활동들을 해왔을 거고 여기서 근무를 했다는 거는 이런 이제 미국의 어떤 이 정보기관과 결탁이 돼가지고 이런 활동들을 했을 가능성이 높지 않나. 생각이 되고 특히 이제 북한 같은 경우는 아예 인터넷 자체가 차단돼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미국에서 북한에 어떻게든지 인터넷을 집어넣어서 북한 주민들한테 미국의 어떤 이렇게 반체제 선동이 들어갈 수 있게 하려고 되게 오랫동안 노력을 했어요. 제가 이제 그 직접 이제 들어본 것도 있는데 평양과기대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뭘 들어봤습니다. 평양과학기술대? 네, 평양의 과기대가 이제 평양과기대라는 대학이 있어요. 평양에 그거는 북한에서 만든 대학이 아니고 그 한국과 미국에서 이렇게 같이 이렇게 만든 거예요. 북한에? 네, 북한에. 그래요? 네, 매우 특이한 대학인데 아마 이제 그 한국의 여러 이제 그 기독교 쪽에서 이제 뭐 선교 단체 이런 데에서 이제 지원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만든 거고 네. 여기는 교수들이 다 외국 교수들이요. 한국에서도 여러 교수들이 거기 가서 수업을 했었고요. 예전에 남북 관계 좋을 때? 네, 좋을 때 했었고, 좋을 때. 네, 그게 지금도 계속 유지는 되고 있어요. 네네.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약간 그 차단돼 가지고 못 들어가고 있긴 한데 뭐 세계 여러 나라의 교수들이 들어가서 거기서 수업을 약간 했거든요. 국제대학 같은 거네. 국제대학. 네, 그렇죠. 네. 그래서 막 영어로 수업하고 그래요. 근데 거기 그거 영상 본 것 같아요. 예전에 네. 거기 대학교 학생들이 영어로만 수업하고 영어 진짜 잘하는. 예, 맞습니다. 맞고 네, 그런 대학이에요. 네. 근데 예전에 제가 무슨 이제 그 북한 과학기술과 관련된 이제 발표회를 갔는데 여기에 평양과기대 교수가 나와가지고 그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네. 설명하는데 그게 벌써 10년도 더 된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기들이 북한에 가가지고 가르치는 것 중에 이제 핵심적인 게 바로 인터넷 기술이다라고 하면서 북한의 인터넷 기술을 계속 가르쳐줘서 북한에 인터넷이 들어가야 북한 체제를 무너뜨릴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놓고 목적이 뭐냐? 북한 체제를 무너뜨리는 게 목적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저걸 저렇게 대놓고 얘기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당당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미국이 되게 오래전부터 북한의 인터넷을 침투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이런 이제 넷프리덤 파이오니스 같은 네. 이런 기업들이 그런 공작들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저는 진짜 신기한 게 어쨌든 이란에 그 공작을 하는 뭐 기술 개발 지원을 했다라는 이 오종택 있잖아요. 네. 한국인을 이란에 침투시키는 그 역할을 줬다는 게 좀 이상하던데.
그 준 건 아니겠죠. 그러니까 2004년에 재직을 했고 네. 실제 이란에 이제 스타링크 보낸 거는 최근 일인 거고. 그러니까 여기서 기술 개발을 하고 다른 나라들의 지원을 할지 말지 뭐 이런 것들이 연구가 됐는데 실제로 이란에 활용됐을 가능성에 대한 얘기인 거군요. 네. 그러니까 활용됐다고 확인이 된 게 아니고. 그 네프리덤 파이오니스 대표가 얘기를 했어요. 자기가 수백 대 스타링크 아, 장비를 그래요? 이란에 보냈다라고. 그럼 이 오종택 씨가 여기에 일을 했었고 이 업체에서 일을 했고. 일을 했었고. 예. 그러니까 근데 실제 이제 그 이란까지 갔는지는 알 수가 없는 거고. 근데 그 업체가 지금 현재 이란 폭동에 개입을 한 거다 그렇죠. 이거구나. 예. 그러면 오종택은 미국이 키운 공작원일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논리로 따져보면 이 사람이 북한에, 미국에서도 이런 미국 정보기관의 하청을 받아가지고 네. 일하는 위장 업체들이 있는 것처럼 네. 오시도 국내에서 뭐 2개 그 언론사를 위장 그렇죠. 언론사를 만들었다면서요. 네. 그런 식으로 만들어서 국내에서도 미국 북한을 대상으로 하는. 미국 정보기관의 이제 그 지령을 받아가지고 와가지고 그런 거 만들어서 북한에 막 뭘 보내고 이런 역할을 계속 해왔던 인물일 수 있다는 거죠. 이거는 그러면 간첩이잖아요. 그렇죠. 아니, 진짜 심각한 상황인데. 요원이에요, 요원. 네. 네. 간첩죄를 개정을 해놨어야 되는데. 자, 네. 철저하게 수사를 해야 될 영역 같습니다. 왜냐하면 한반도에 운명이 달려 있는 일이 벌어질 뻔한 거예요. 그 전쟁 날 뻔한 거잖아요. 네, 이거. 반드시 수사가 잘 진척되길 바랍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